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며칠 전 일본 방송에서 한국과 일본의 PCR 검사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검체 샘플 하나하나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나 시약을 투입하는 완전 수동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한 번에 96명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밖에도 한국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공개 여부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거나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한국은 1968년 11월 21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민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제가 실시된 이후로 모든 국민이 자기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죠. 저의 GIS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에도 나온 얘기를 다시 가져와 보면 여기서 모두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소재의 주소지에 홍길동 씨의 집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홍길동 씨의 주택과 택지에 각각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택지에는 소유주와 함께 면적이 우선 속성으로 입력이 되겠죠. 또 주택은 고유 아이디 부여와 함께 언제 지어졌으며 누가 지었으며 언제 건축 허가를 받았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주택 소유 이전이 되었으며 세금은 얼마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될 것입니다. 홍길동 씨의 이름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직장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직원번호로 관리되고 그 정보는 다시 세금 정보에 연결이 되고 또 연금과 의료보험 정보와도 각각의 아이디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물론 여권 정보와도 연결이 되어 출입국 기록의 조회도 가능해지죠. 그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홍길동 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확진자로서 혹은 격리자로서의 기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홍길동 씨의 신상에 대해서 아이디로 연결된 모든 공식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누군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건 아무나 열람해서는 안 되므로 직급에 따라 혹은 직분에 따라 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급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 없이 아무나 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게 장치를 걸어놓습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또 어딘가에 백업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빅브라더의 윤리의식은 늘 우려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죠. 이러한 신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왔던 시간만큼 손으로 쓰던 장부에서 디지털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특히 2014년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은 이후에는 정부는 아이핀 도입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8월 이후 민간기업은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또한 주민등록번호 누출로 인한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느 선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국은 사회보장번호라는 SSN이란 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번호였지만 9.11 테러 사태 이후로는 신분 강화 차원에서 은행 거래와 같은 주요한 거래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보험 번호라는 SIN이라는 게 있고요. 캐나다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므로 의료보험 카드가 따로 지급됩니다. 호주는 시민권 번호가 부여되어 선거와 같은 법률적인 행사에 필요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게 개인인증 번호가 있고 이 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개인 식별번호가 있고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는군요. 일본에서는 출생과 함께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2015년에 마이넘버라고 하여 개인 번호를 부여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어 2016년 본격적으로 일본 국민을 비롯하여 장기 체제 외국인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일본에 있을 당시 가지고 있던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본을 완전히 떠났으므로 IC 칩에 구멍을 내어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얼마나 도장을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넘버 정보가 누출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며 이전부터 방송에서 엄청나게 시끌벅적 주의를 주는 바람에 아예 이 번호가 누출되지는 않을까 혹은 이 카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었죠. 그런데다가 이런 카드를 지녀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들은 이 카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반면에 정부 기관에서는 뭘 하든 이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송금을 할 때는 이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걸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확인용이 아니라 이 카드를 복사해서 관련 서류철에 같이 보관을 하거든요. 또 이건 그곳의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열람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나 관계없이 그 서류철을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확인해야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개인정보 보호 혹은 세큐리티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왜 어떻게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는 모르지만 개인정보의 누출이라는 두려움의 수준이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레벨에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든 정부의 중앙기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장과 기술자의 책임자는 그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홍길동 씨의 신상에 대해서 아이디로 연결된 정보는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홍길동 씨의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없을 테고 세무서의 데이터 담당자도 홍길동 씨의 출입국 기록을 볼 이유가 없죠. 출입국 사무소의 담당자는 홍길동 씨의 세금 납부 기록을 볼 수는 없어야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의 규정과 열람 혹은 편집 권한의 범위 등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가히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음을 증명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이기도 한데요. 자가격리 안심앱은 정부 주도이지만 코로나 나우는 국내외의 코로나 확진자 수와 완치자 수, 사망자 수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대구 지역의 중학생이 개발한 거죠. 지도 위에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장소를 점을 찍어 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눈에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코로나 맵은 경희대 학생인 이동훈 씨가 만든 것이고 프로그래밍 교육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 출신인 고려대학교 학생 4명은 지난 2월 1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를 열었죠. 연령대층과 사용 기술, 기술적인 배경을 보아도 한국은 전 국민에 걸쳐 폭넓게 IT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개발 의지 또한 대단합니다. 완성도도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일본의 IT 관련한 기술을 알아보면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일본의 상황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위치 기반 지도 제작이라고 하면 이 업계에서는 ESRI라고 하는 회사가 크게 위치하는데요. 일본의 ESRI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오칸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도를 제일 먼저 올려놓았네요. 미국 ESRI 본사가 이런 협업 작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일본 ESRI가 이 지도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에 일본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군요. 후생 노동생의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의 확진자 수와 누적 확진자 수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상세한 확진자 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일본 뉴스 방송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자가격리 앱 등을 소개하면서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앱에 34세 남자라는 정보를 개인정보라면서 엄청 걱정을 하던 걸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동선 추적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뿌려주는 것일 뿐이죠.
그런 거라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도를 보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픈 스트리트 맵에 동선 추적을 해놓았군요. 오픈 스트리트 맵은 누구라도 지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GIS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많은 데 비해서 동선을 표시하는 선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또 이 회사는 다양한 방제나 리스크 관련 정보를 재빠르게 제공하는 걸 상품으로 내걸고 있는 회사로 B2B 회사입니다. 대충 이 제품을 자사에 도입하려면 닷새는 평균적으로 걸린다는군요. 중요한 건 사야 합니다. 공짜 아니고요. 한국은 정부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야 하는군요.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왜 사야 하는지의 포인트인 모양인데 여기서 의심이 듭니다. 이 회사는 이런 개인정보를 과연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인권을 운운하는 일본의 기준에서 본다면 위법이 아닐까요? 지금 아베 총리가 사랑하는 골판지 제품과 아베 형이 골판지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두고 본다면 저로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면에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誤って掲載された情報には感染者の氏名、入院先のほか転院先の医療機関名や入院日、退院日などが掲載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7日、ソウルに近いですね、ヨンイン市というところに住む20代の男性が感染確認されました。これが今回の問題の発端です。当然ですが、男性が性的少数者なのかどうか、またお店がどういうお店なのかということ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もしくはその感染の防止には全く関係がないわけです。ただの差別であり人権侵害です。 한국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본 기자의 의도가 정말 괘씸하군요. 한국은 지금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한 만큼 2차전에서 고생을 할 듯 합니다만 의료진, 질본, 공무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